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정말 한참 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멈췄던 사실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의 사건들 돕고 또 바로 세우는 일들 여전히 많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니 이 분석 정말 백인백색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큰 짐 지게 된 정부 여당 아마 기쁨은 잠시고 이제 과제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경제 문제 대표적이죠. 코로나 위기가 살렸다는 그간의 경제 실정 비판받을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금융 사실은 이 검찰 언론과 함께 엄청난 3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문정부의 금융개혁은 정말 낙제점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개혁 실은 이 밑바탕 다 돈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검찰개혁의 바람 속에 숨은 금융적폐와 비리건은 사실 형사건보다도 억울한 피해자도 많고 또 국민에게 피해는 끼치는 이런 폐해 훨씬 크고 넓습니다. 저희 단체 금융분과위원장 맡고 있는 이원한 위원과 오늘은 문정부의 지금 2년 반 거의 3년에 걸친 이 세월을 과연 어떻게 금융권이 이루어지고 또 최근 들어서 아주 일련의 사건들 아주 많아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연이 너무 연계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이런 데 보니까 금융 관련한 그 글을 많이 쓰시는데.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래 일하셨죠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총선 끝나고 나니까 뭐 신라젠 사건, 뭐 라임 사건 이것저것 해서 검찰 수사가 뭐 그냥 또 바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뭐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금 검찰과 금융에서 좀 제일 특징적인 사건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 은행, 우리 금융그룹 손태성 회장 취임 관련입니다. DLF. 예, 우리 은행하고 하나은행이 DLF로 국민들한테 많은 손실을 끼쳤죠. 그렇죠. 그래서 손실을 끼쳤으니까 당연히 수사. 금융감독원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금융그룹의 손길승 회장이 우리 은행장 시절에 DLF 사태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당연히 징계를 받았죠. 그럼 징계를 받으면 상식적으로 회장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철판 깔고 그냥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누군가 도왔겠죠, 그게. 예, 그걸 도와준 사람이 바로 검찰입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지금 그 문정부의 그 금융권의 수장들이 네. 금융권의 수장이라면 소위 금융위나 금감원 아닙니까? 네, 네. 그 금감원에 네. 한 1년 사이에 금감원의 총장부터 그냥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저기 처음에 한 게 최홍식 씨, 네. 또 몇 달 있다가 김기식 씨,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윤석열. 그 얘기는 결국 금융 관련한 정책과 금융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반증을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 그 DLF는 엄청난 손실을 끼쳤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해가지고 행정소송 걸고 뭐 어쩌고 해야 돼. 거기에 검찰이 연관 법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어떻게 연결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LF라는 게 하여튼 펀드를 속아서 탔다 이겁니다. 예, 뭐 좋은 펀드라고 해서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서 억울하게 사람들이 샀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걸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예요.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 고소를 하겠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한 1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 은행 행장, 당시 은행장한테 손길성 씨를 처벌해라. 횡령 배임 등등으로 처벌해라. 근데 어떻게 넘어가요? 그 작년 10월에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안 한 거죠. 야, 근데 이 지금 라임이나 또 신라젠 사건 최근에 검찰이 수사하고 한 것들, 네. 그 라임 그 사기 사건은
금년도에 한국경제신문이 이걸로 취재 부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뭐 엄청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기자상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특징인데 이게 그대로 묻혀갔어요. 네. 그 묻혀간 걸 어떻게든 이제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네. 기사화돼서 그 상을 받았는데 결국 검찰과 이 금융권의 유착은 이게 잘 안 드러나요. 기자들이 잘 몰라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뭐 기자들이 모른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자들이 금융과 유착했다. 금융과 검찰을 연결시켜준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게 더 사실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금감원이나 금융위 쪽에 가는 인사는 새 정부 문정부 시작되면서 그런 청와대 쪽에 그 어느 쪽 정책 파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향간에 들리는 말로는 예. 우리 이제 뭐 경제수석이 다 예.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실제 지금 금감원장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그전 같으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뭐 거의 결정을 했다. 이런. 그런데 장하성 실장의 동생이 예. 그 다이아몬드 무슨 펀드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나오고 그 동생이 연결된 이 부분이 또 최근 들어서 사건화되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 또 인맥을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김승유 씨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금융권이 결국은 새 정부가 됐지만은 그 인맥은 그대로 이전 두 정부 인사가 계속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걸? 이 뭐 한간의 소문이긴 합니다만 저도 어느 정도 동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우리 문정부에 들어오신 분들이 집권 10년 만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 특히 금융 쪽에 아무런 인맥이 없는 거죠. 믿을 만한 참모들이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상태에서 과거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이름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10년 동안에 다른 관직을 갖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뽑다가 보니까 사실 시대에 상당히 뒤처진 금융 현실에서 약간 떨어진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를테면 이제 금융권의 황제처럼 돼 있던 것이 하나은행에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김승유 회장. 맞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예. 그 10년 동안에 그때 MB 때의 그 유명한 4대 천왕이라는 뭐 이팔성, 뭐 김승유 이런 양반들이 쉬었던 게 아니에요. 다 숨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를 해왔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김성유 씨는 화려하게 컴백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고문으로. 그렇겠죠. 예. 근데 그 김성유 씨가 하나금융그룹의 회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거기서 검찰과의 유착 관계를 확연하게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김성유 씨의 고려대학 동문인 김가경 전 검찰총장이 하나은행의 사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 최근 거에 이 장하성 씨 동생 거를 보니까 장하성 씨 동생도 하나은행의 계열에 일을 하고 있었던데 보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잘 들춰보면은 결국 장하성, 김승유 그 인맥들이 고려대학 인맥들 그대로 유지돼가지고 이 정권까지 넘어오고 그것을 개혁을 하겠다고 새 정부에서 금감원장을 놓더니 그게 그 이른바 그 기관 있는 이 조직들이 반발했고 못 들어가고 두 번 즉 바뀌었다는 건 뭔가 내부에 있는 조직들이 탄탄하게 반발했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직접 기자도 아니고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들리는 소문이라든가 신문 기사로만 보는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씨나 하여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김성유 씨와 장하성 씨는 그 전 중국 대사와의 그 오래된 인연 이런 것들은 벌써 뭐 언론에 수차례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도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진 않죠. 예컨대 유착된 부분이 있어요. 뭐 광고,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여하튼 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여하튼 새 정부의 금융권 인맥은 장하성 씨, 김승희 씨 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현재로 다 왔다.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이제
우리은행의 이런 사건 것들이 그대로 연임을 하고 감독 안 하고 넘어왔어요 그대로요. 이런 가운데서 검찰의 유착관계는 유효. 그 뒤에 또 대형 로펌들이 달라붙어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은행 이야기를 잠깐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그 피해자 100여 명이 수사를 요청을 했으면 예. 얼마나 시급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금융감독원은 검사도 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손길성 당시 하나은행장, 현 당시 우리은행장, 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인 한테 기관 중징계, 문책 경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영업 정지, 그 부분에 대한 영업 정지까지 아주 심각한 의결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서 3까지 의결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은행 손길성 회장이 정면으로 편이 그렇습니다. 반기를 들었죠. 예, 정면으로 대어든 겁니다. 이건 예전 정부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징계를 잘못했으면 도덕적으로라도 사퇴를 해야 마땅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민주하고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헬렐레한 거지. 그런데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이 누굴까로 잘 추측을 해보면 결국은 지난 검찰이 조국 장관 등등의 사건에서 사실상 청와대 정면으로 현 문재인 정부의 정면으로 되어든 게 사회 전 분야에 그런 영향을 주었지 않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손태성 회장이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 정확한 법률적 표현은 행정명령 정지 처분. 그러니까 중징계 한 거를 갖다가 이 중징계 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을 하라고 부추긴 사람이 누굴까? 그건 당연히 법률 전문가들, 그렇겠죠. 예. 김앤장 등등의 대형 로펌들입니다.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은 검찰들하고 아주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공수처의 그 기획단장, 네. 준비단장이죠. 그 김용 씨죠. 네. 근데 이 사람 얼마 전에 지금 지적하신 하나은행에 무슨 사회이사인가가 다 뭐 문제돼 가지고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연결해 보니까 이미 손을 썼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정말 이거 사실 심각한 의혹이에요. 무슨 말이지? 설립 준비 단장이 아직 공수처가 설립도 안 됐어요. 설립 준비 단장이 그 이해관계인 중에 한 명이 비록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그룹은 거기 회장 등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에서 공짜랑 비슷한데 거기에 손을 썼다. 사회잘 짜냈다. 권력 무서우죠. 지금 이러고 보니까는 엄청난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돼.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는 지난 한 2년 사이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적폐 현상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댄 거죠. 손도 못 대고 노출이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니 이거 기대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에 준비단장 하는 사람이 거기 끼워서 사회이사를 가지고 말썽을 일으켜놓고 이거 도덕적으로도나 뭘로 보더라도 이 금융과 검찰의 유착관계 이번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지금 하나은행, 우리은행뿐만 아닙니다. 또 어디가 있냐면 국민은행이요. 국민은행 현재 회장의 자기 친딸이 부산에서 검사를 했는데 고소장을 잃어먹어서 그래서 재판에 회부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소유예 아주 그 처벌. 이거 재수사도 필요하고 원천부터 다시 들춰봐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전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됐었습니다만은 검찰과 언론 개혁의 얘기 나오면서 이 금융과 관련 그냥 묻혀버려서 좀 이상하다 그러던 마당에 이제 이것이 노출되고 최근에 검찰 수사가 되고 하길래 이걸 한번 들춰보자는데 피해자도 저희 쪽에 많이 진정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사실 억울한 얼뜻 보면은 무전의 톡에서 왜 이거 금융을 손을 대냐 합니다만은 사실 억울한 사람이 이 안에 깔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례별로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했습니다. 오늘 큰 건 한번 저희가 짚었는데
향후 이제 이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들춰보죠. 왜냐? 과거에 저희가 방송한 데서 윤석열과 윤석금 이런 것 재벌에서 기업 수사에 관련 이 부분들이 검찰과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저희가 한번 짚어서 얘기를 맞습니다. 나누는 게. 지금 뭐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면 현재 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DLF를 법률용어로는 불완전 판매,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사기 판매를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은행의 손길성 회장 때문에 하나은행이 사실 뒤로 싹 빠져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적으로 당시 우리은행 행장 손길성, 하나은행 행장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부회장인 함영주 이 두 양반들이 진두지휘를 한 겁니다. 이거 문제 없다. 그렇겠죠. 원금 100% 보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우리 많은 국민들부터 지지를 못 받았냐 하면 그 돈 가진 사람들 말이지 좀 이따가 돈 좀 뭐 원금 손실 좀 나기 여사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언론이 자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내용을 알고 보니 그 피해자 중에는 정말 이 가정부의 생활을 해서 모은 돈 1억 원을 넣으신 분들도 있고 그게 그 위례지구에는요. 위례지구에 임대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임대아파트 입주하니까 이 보증금이 좀 남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집에서 남으니까. 그런 걸 넣으시면, 그럼 아주 너무너무 억울하신 분들이 사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은행 100명, 이게 우리은행 행장 손길성을 이제 뭐 횡령 배임으로 처벌해 주세요 하고 작년 10월에 고소를 했는데 넘어갔죠. 아직까지 검찰은 아무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이거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이 없는데 하여튼 이 금감원장, 네. 금융위원장, 네. 또 청와대 이 금융정책 다루는 분들, 또 그다음에 검찰의 금융쪽 수사하는 이분들 이거 같이 짬짬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원천적으로 들춰봐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 검찰과 금융권의 유착 관계를 떠나가지고 금융권의 개혁 이 실정 과제를 추진하지 못한 정책 실무자들 이 책임져야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아무 소리도 못 내고 했던 억울한 이 금융권의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들 이분들 얘기 전부 자세히 들춰보고 금융과 검찰의 유착관계, 대형 사건, 큰 사건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폭로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요. 감사합니다.